수익자 부담금, 공공부문이 제공한 특정한 공공서비스, 주로 이제 준공공재를 얘기하는 거죠. 준공공재를 소비하게 되면 편익의 혜택을 받은 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부담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는 공급수입원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수익자 부담금은 부담금이고, 넓은 의미의 수익자 부담금은 사용료, 수수료, 공공요금 이외의 목적세, 여기까지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자 부담금인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공공요금을 왜 부과하느냐? 네?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를 효율성과 공평성, 그 다음에 재정 수입의 획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측면이죠. 공공요금의 부과 근거에서 효율성.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높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공공요금을 부과하는데 여기다 지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데 여기잖아요. 여기서 균형을 이루는데 공공요금을 P1에다 부과했다. 만약에 P1 여기다 부과했다면 균형이 P 스타잖아요. P스타인데 P1에 부과하게 되면 자, 소비자 측면의 수익은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밖에 안 보는데 생산자 측면의 비용은 어디죠?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뭐죠?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거죠. 이만큼. 그죠? 소비자 측면의 수익보다 생산자 측면의 비용이 훨씬 크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공공요금을 높게 부과를 했다. 여기다가 이 P2의 가격을. 그러면 소비자 측면의 수익은 이만큼이잖아요. 이 높이죠. 이만큼. 근데 생산자 측면의 생산 비용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뭐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저 균형점까지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높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든지 이처럼 낮은 공공요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균형점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된다 이런 얘기죠. 자,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민간 부분은 가격이 아래서 시장에서 조정을 다 해주잖아요. 가격이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그 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런 얘기죠. 이 시장 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함으로써 이 가격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가격이. 자, 근데 공공 부분에서는 무료로 배분되어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로부터 얻은 한계 편익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 가격이 무료로 사용하기 졌다. 그럼 한계 편익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통해서 한계 편익에 관한 정보는 공공 부분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생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해주면 한계 편익을 알 수가 없는데 공공요금을 부과해주면 그 한계 편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배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평한 공평성 때문에 부과한다. 두 번째 이유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재원화 서비스,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사용재의 성격을 갖는 재원화 서비스, 공공요금을 부과해서 각자가 소비하는 편익에 비례해서 그 비용의 부담을 지도록 만들어야 공평한다.
사용제처럼 공공재도 편익에 비례하도록 그 요금을 부과해야 공공요금이 공평하다 이런 얘기죠. 마치 사용자가 시장에서 가격이 그 역할을 해주듯이 공공요금이 그 역할을 해줘야만이 시장에 공평성이 실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고소득층은 높게 설정해주고 저소득층은 낮게 설정해주면은 공평성이 실현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재정수입. 자, 공공요금도 국가의 재정수입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재정수입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재정수입. 그래서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첫째,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거고, 두 번째, 계층 간의 공평성을 실현시켜주는 거고, 세 번째, 정부의 재정수입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수익자 부담금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이렇게 분류해 놨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매출 부담금, 수많은 부담금들이 있죠. 수많은 부담금 있죠. 편익을 얻는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과한다 이런 얘기죠. 부담금이죠. 특정한 공공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한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터 일부를 부담시킨다. 부담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수수료. 정부가 특정인에게 인가, 허가, 등록, 승인, 증명 등과 관련해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한다. 오물수거 수수료. 우리 주민등록 등본 띄면은 동사무소 가면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수수료. 그 다음에 사용료. 뭐 조기축구 하면은 운동장 빌렸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 빌렸으면 사용료를 내게 되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국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죠? 그건 뭐 학교로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 성남시설을 빌렸었다. 그럼 성남시청으로 들어가겠죠. 공공시설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반대급으로서 징수하는 공과다. 수수료와 사용료는 개별적 보상 원칙에 근거한 강세 징수라는 공통점이 있다. 도로, 하천, 하수도, 공설시장, 도축장, 운동장, 공연장, 공원,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 사용료. 그래서 수익자 부담금의 유형을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로 분류해 봤습니다. 목적세와 공공요금과의 한번 비교를 해보죠. 목적세는 넓은 의미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된다. 그렇죠? 목적세는 그 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거죠. 마치 그것이 수익자 부담금의 본질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죠. 넓은 의미의 수익자 부담금에 해당된다. 목적세가. 사용자 가격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징수하는 것가 가능하다. 사용자 가격은 곧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 수혜자 범위가 넓은 준공공재 공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이다. 목적세 특징. 첫째, 준공공재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계 비용이 매우 낮거나 혹은 0이다. 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경직적일 때, 비탄력적,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두 번째, 사용자 가격을 적용하면 동재화의 공급량이 사회적 총수량에 미달될 때, 의무교육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셋째, 사용자 가격을 적용하면 높은 행정비용이 발생할 때, 도로, 인도 이용에 사용자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관련 당사자들이 광범하기 때문에 목적세를 부과해서 준공공재 공급 지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자, 이런 거는 이제 교통에너지환경세, 국세잖아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그 혜택에 대한 대가로 부담시키는 사용자 가격의 대체 수단이다. 목적세로서의 유류세는 고속도로 혼잡을 완전히 제거 내지 조정하는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다. 또 사회보장세, 4대 보험이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장세도 일종의 세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엔 이제 사용자 가격,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거죠. 사용자 가격은 공공요금입니다. 첫째, 준공공재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셋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 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혼잡 현상의 제거 또는 억제 가능 여부를 감안해야 된다. 넷째, 조세 징수 비용과 사용자 가격의 수금 비용을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세와 사용자 가격, 즉 공공요금을 비교해 봤습니다. 준공공재의 배분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건 앞에서 다 살펴봤던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 이론을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어디죠?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이제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장적 배분이 이루어지면 독점기업의 이익 극대화 조건이 MR=꼴 MC죠. MR=꼴 MC. 여기서 MR=꼴 MC는 어디인지 알죠? 비용 감소 산업이잖아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떨어지고 있죠. 비용 감소 산업에 독점기업의 이익 극대화 조건 MR=꼴 MC니까 한계 비용이 수평이라고 보면은 MC가 여기죠. 그 다음에 MR은 뭐야? MR은 여기네. 여기네요. 그래서 MR=꼴 MC, MR=MC, 여기죠? 여기겠네. 이만큼이, 이게 독점 가격이겠죠? 독점 가격. 시장적 배분. 그 다음에 정부 보조를 병행한 시장적 배분. 정부 보조를 병행한 시장적 배분. P는=꼴 MC. 가격과 한계 비용 같은 이 점이죠. P는=꼴 MC죠. 이 점이죠. 이 점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평균 비용이, 기업의 평균 비용은 여기까지인데, 이 높이까지인데, 평균 비용은 이 높이까지인데, 가격은 여기를 책정하니까, 이 부분만큼이 뭐죠? 손실을 보잖아요. 이 부분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잔차 비용이라고 했죠. 이 부분만큼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저 부분만큼 생긴 저 손실, 잔차 비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죠. 저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세 번째, 정부 규제를 적용한 시장적 배분. P는=꼴 AC. 여기죠? 이 점이죠. 이 점이죠. 이 점이면 비용도 이 점이고 가격도 이 점이니까 수익과 비용이 같으니까 뭐죠? 이거는 수익과 비용이 같잖아요. 같은 점이죠. 손실은 발생하지 않죠.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공적 배분. 준공공재가 완전히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경우. 철도, 전신, 우편, 상하수도.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P는=꼴 MC. 이 점이죠. 가격을 한계 비용에 일치하면은 그러면 사회후생은 극대화되는 거죠. 사회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가장 크나큰 흠은 이만큼 잔차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적자가 발생한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이걸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공기업의 준공공재 공급 방식.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원리. P는=꼴 MC. 여기다 가격을 측정하는 거죠. 자, 첫째,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둘째, 현재의 소득 분배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셋째, 다른 부분의 가격과 한계 비용이 괴리되어 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가 봅니다. 자,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원리.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 시설 용량이 일정하게 주어진 기존 시설의 효율적 이용. 가지고, 이건 뭐죠? 자, 수요 곡선이
D1일 때, 자,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한계 비용 곡선이 수요 곡선이 D1일 때, D2일 때, D3일 때죠. D3일 때는 이 높이만큼이 불로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읽어보시고 최적 시설 규모의 선택. 단기 한계 비용 곡선,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이건 뭐냐면 P는 니꺼로 MC로 여기에 가격을 설정했는데 평균 비용이 이만큼이잖아요. 가격이 이만큼이죠. 그럼 이만큼 손실이라고 그랬죠. 이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공공요금이 평균 비용보다 더 낮아서 사각형 면적 결손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그럼 저걸 손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죠. 자, 일반 재원에서 나온 자금으로 결손을 보전한다. 일반 재원에서 나온 세금 걷어가지고 저 결손을 막아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균 비용 가격 결정 원리. 아예 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게 P는 이꼴 MC가 아니라 P는 이꼴 A시에 더 가격을 설정하겠다. 공공요금을 P는 이꼴 A시로 아예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차별 가격 제도. 그러면은 결국은 공공요금이 P는 이꼴 A시와 P는 이꼴 MC 이 사이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 이 사이가 여기 있는 이 높이잖아요. 이 사이에 있는 준공공재, 즉 공공요금을 어떻게 한다? 가격 차별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가격 차별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격 차별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가격 차별을 해서 이중 가격을 설정해 주자 이런 얘기죠. 그게 가격 차별 제도예요. 이부 가격 제도, 선택적 요금제, 수요의 탄력성을 감안한 차별 요금제, 부담 능력 요금제, 가격 차별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P는 이꼴 A씨와 P는 이꼴 MC 그 사이에서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공공재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해서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최대 부하 가격 결정을, 이것도 일종의 가격 차별 일정이죠. 뒤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어떤 것들인지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 재원에 의한 충당. 자, 일반 재원에 의해서 이 결손을 보전해 주더라도, 자, 그러면 일반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왜 특별한 저기에다만 보전해 주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문제점. 첫째, 이처럼 손쉬운 방법으로 결손을 메울 수 있게 되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열을 갖고 일하려 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잖아요. 공기업이 이런 문제 발생한다. 이 일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막 성과급 잔치도 많이 하잖아요. 성과급 잔치도 많이 하고만 해. 공기업이 이런, 일종의 XB 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둘째, 결손의 규모가 매우 크면 다른 부분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가용자금을 넣고 다투는 양상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손을 메우는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서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셋째, 일반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회후생 손실이 뒤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일반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세의 수입인데, 조세를 징수할 때 초과 부담이라는 형태로 사회후생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후생상의 손실이 너무나 커서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에 맞춰 책정함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후생상의 이득을 상쇄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 재원에 의해 이 비용을 충당해 줄 수 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방안으로 아예 저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가격을 평균 비용에 설정하는 거죠. P는 이꼴 MC로 한다 이런 거죠. 아니, P는 이꼴 AC,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한다. P는 이꼴 AC. 가격을 평균 비용에 일치시켜서 손실이 발생하지,
그러면 사회후생은 극대화되지가 않잖아요. P는 이꼴이 MC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데 P는 이꼴이 A씨의 가격을 측정하면 사회후생은 극대화되지 않지만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공기업은 PA의 가격 수준으로, PA가 어디죠? 여기죠. PA의 가격 수준으로 손익분기점에서 생산하며 정상 이윤을 실현한다. PA가 여기잖아요. 여기. 정상 이윤을 실현한다. 삼각형 DEC로 표시된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DEC. 이만큼이 DEC.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아까 P는 이꼴의 MC일 때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데 P는 이꼴의 AC 하니까 저만큼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가격은 이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PA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P는 이꼴의 A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이제 P는 이꼴의 AC와 P는 이꼴의 MC 사이에 이 사이에서 가격 차별을 하는 거죠. 가격 차별을 발생한다. 차별 가격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가격이 평균 비용 아래에 있다. 일부는 그렇게 손실을 감안하면서도 가격 차별을 하는 거죠. 가격 차별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가격 차별을 하는 방법은 이북 가격 제도를 이용하는 건가. 이북 가격 제도를 이렇게 한다. 사용료는 한계 비용으로 설정하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비로 받는다 이런 거죠. 이북 가격 제도. 그다음에 선택 요금제.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안한 차별 요금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면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으면 낮은 요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전력 서비스 같은 경우에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일반용 전력은 고율의 요금을 부과한다. 그다음에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산업용 전력은 저율의 요금을 부과한다. 그 전기요금을 많이 쓰게 되면 여름이나 겨울에 많이 쓰게 되면 가정에 고율의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부담 능력 요금제. 부담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고가의 화물은 높은 운임을 부과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저가의 화물은 낮은 운임을 부과한다. 아까 선택적 요금제는 뭔가 한번 봅시다. 선택적 요금제는 이북 가격제의 한 형태로서 각 소비자들이 공공요금의 사용량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량이 많은 소비자는 기본요금이 높지만 낮은 사용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용량이 적은 소비자는 기본요금이 낮은 반면에 사용료를 높게 하는 선택요금제를 채택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P는 이꼴의 AC와 P는 이꼴의 MC 사이에 손실이 발생한 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에 따라서 차별가격제도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최대부하 가격 결정을, 이건 전기요금을 할 때 최대부하죠. 최대부하 가격 제도는 성수기, 최대부하기에 이용자들이 생산 설비에 관련된 일체 비용과 설비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성수기 가격을 설정하고 비성수기, 경부하기는 단지 설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램지 가격 원칙. 지난 시간에 램지 가격 봤죠? 램지 가격 원칙을 공공요금 제도에 갖다 쓰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요금 마진율을 낮게 잡으면 후상 손실을 최소화한다. 램지 가격이 지난 시간에 뭐였습니까? 어차피 초과부담은 발생하는 거잖아요. 물품세를 부과하면 어차피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목적 달성을 할 것인가. 한계
한계 초과 부담이 같도록 설정한다. 이렇게 이게 램직각이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왼쪽이 전하죠. 전하는 전하가 더 뭐죠? 기울기가 완만하네. 전기가 기울기가 더 급하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 두 재화에 대해서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해서 이원의 가격을 설정했다. 이원의 가격을 설정했다. 여기가 이원이죠. 이원의 가격을 설정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전하가 기울기가 더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면 더 탄력적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전하는 한계 비용에 접근하는 낮은 가격을 설정했다. 자, S. 낮은 가격 설정. 그래서 후생 손실이 이만큼 발생했다는 거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전기, 비탄력적이죠. 전기는 한계 비용이 높은 가격을 설정했다. 이게 탄력적인 경우는 이온 밑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여기가 이온이잖아요. 이온 밑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온을 위로 가격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로. 그 얘기죠. 밑으로, 이온 2로. 전기요금은 이온 이상으로, 전화요금은 이온 밑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죠. 전화의 요금 마진율을 이온보다 조금 낮추고, 전화 왼쪽에서 이온보다 조금 낮추고, 전기의 요금 마진율을 이온보다 조금 높이면 두 재화의 후생 손실의 합을 줄일 수 있다. 곧 앞에서 램지 규칙에 의해서 한계 편익이 서로 같도록 하려면은 각 상품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계 편익을 서로 같게 하려면 각 상품마다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화와 전기 중에 여기서 세율의 역할을 해준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전화요금은 낮게 해주고 이온 밑으로 해주고 전기요금은 이온 위로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율을 달리 설정한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램직 가격이다. 이걸 램직 가격이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이 전화가 더 크죠. 탄력적인데요. 요금 마진율을 낮게 잡으면 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램직 가격 원리를 공공요금에다가 빌려다 쓴 경우입니다. 자,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단계적 문제. 첫째, 고려 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일. 둘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공급원에 드는 비용을 파악하는 일. 셋째,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 넷째, 행정적으로 시행이 용이한지를 감안하는 것. 다섯째, 경제의 다른 부분과의 관련성과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신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에 이제 국공채론을 보겠습니다. 국공채론. 돈 없으면 빌려 써야 되잖아요. 자, 공채. 넓은 의미로는 공공부문의 모든 채무를 얘기한다. 공채. 공공부문의 모든 채무를 얘기한다. 공채. 국채 그러면은 공공기관은 빼고 정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부. 국채 그러면 중앙정부의 채무고, 지방채 그러면 지방정부의 채무죠. 공채 그러면은 국채, 공채를 포함한 공공기관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공채. 넓은 의미. 공공부문의 모든 채무를 공채라고 한다. 좁은 의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빌렸을 때 발생하는 채무다. 국가는 국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조세와 더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채의 종류, 국채, 지방채, 내국채, 외국채, 유동공채, 확정공채,
생산적 공채, 비생산적 공채, 매매 가능 공채, 매매 불가능 공채, 강제 공채, 임의 공채, 공모 공채, 교부 공채 이렇게 분류해 수 있다. 공채의 특성. 첫째,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인수를 전제한다. 그잖아요. 세금은 강제하는 거잖아요. 세금은 강제하는 거에 비해서 공채는 강제하지 않는 거죠. 자발적으로 산다 이런 얘기죠. 민간 부문의 자발적 인수를 전제한다. 그래서 국민 저항이 작다. 그리고 나중에 이자까지 같이 보태주잖아요. 원금도 돌려주고 이자까지 돌려주고. 둘째,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 셋째,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통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한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통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한다. 넷째, 공채 부담은 장기간에 걸쳐서 배분된다. 잠정적 공공수입원의 특성이다. 다섯째,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공공시설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 조달에 용이하다. 공채하고 세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강제성과 자발적 교환은 세금은 강제성이잖아요. 조세는 강제성과 무보상성을 특성으로 한다고 그랬죠. 조세는 강제성. 근데 공채는 자발적 교환원리다. 또 조세는 뭐죠? 실질소득을 감소시키잖아요. 내가 5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100만 원 띄었다. 그럼 내 실질소득이 400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단 말이에요. 세금은. 근데 공채는 내가 지금 써야 될 돈을 안 쓰고 공채에 투자하면 나중에 뭐죠? 이자까지 같이 주다는 건가. 그래서 실질소득을 감소하지 않는다. 공채는. 조세 승수 효과와 정부 지출 승수 효과. 조세는 민간 부분의 소비를 축소해서 조세 승수 효과가 생긴다. 그죠? 공채는 민간의 저축을 축소해서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생긴다. 조세는 조세 승수 효과, 공채는 정부 지출 승수 효과가 생긴다. 리카르도와 바로 등은 이를 부정하고 두 개가 똑같다. 그래서 대등정리, 리카르도 바로의 등가정리, 대등정리 앞부분에서 한번 지난 시간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채 발행의 정당성. 자, 정부 지출의 재원의 특성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소비성으로 쓰는 경우, 그 공무원 월급 주든지 그냥 쓰고 없어져 버린 돈, 소비성, 자금 이런 거는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조세 수입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근데 고속도로를 논다든지 뭐 철도를 논다든지 뭐 이렇게 그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된 거, 이거는 세금이 넉넉하면 세금을 하고 세금이 없으면 어떻다? 빌려서 해도 바람직하다 이러네. 빌려서. 네? 빌려서. 그러면 편익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되잖아요. 그런 거는 빌려서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소비성, 공무원 월급 주려고 공채를 발행해서 공무원 월급 준다?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자, 투자의 성격이 강한 정부 지출 재원은 조세 수입보다 공채 발행이 더 합리적이다. 투자 성격이 강한 거는 공채 발행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 때문에 그런다 이게. 자, 내 인생을 놓고 보면 제 부모님이 살았던 세대하고 내가 지금 생산활동에 살았던 세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참 밥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밥은 안 굶었더라고 나는. 나는 60이 될 때까지 밥은 안 먹었어. 딱 보면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쌀밥 먹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누가 또 요즘 쌀밥 먹으려고 않잖아요. 그게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은 시간을 놓고 보면 전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 그게 행복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부모 참 어렵게 사네.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나면 부모보다 더 잘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인류 역사의 진보의 과정인 것 같아. 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 때문에 더 인구가 늘으면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다 지구가 다 멸망한다 그러는데 생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을 걸 생산해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딱 보면 전쟁이 없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인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다음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살게 보면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로 갖고 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야. 예? 그게 지난주에 차입금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예?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로 갖고 올 필요가 있대. 그게 뭐다? 그게 공채다 이게 공채다 이런.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에 갖고 와서 현재 세대가 쓰고 갚기는 사실 미래 세대가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공채를 소비성에는 쓰지 말고 뭐다? 투자 성격이 강한 데만 해라 이런 얘기야. 왜? 그래야 미래 세대도 그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로 갖고 와서 빌려 쓰는 성격이 있다. 국공채는. 예. 뭐 때문에 그런다?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 때문에 그렇다. 현재 세대보다 앞으로 미래 세대로 갈수록 기술이 진보되고 생산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부가 현재 세대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날 미래의 부를 현재에 갖다 쓰는 것이 뭐다? 그것이 공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채 상환은 누구가 하느냐? 여기 보면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해 주거나 부유한 세대로부터 가난한 세대로 소득을 이전한다. 수직적 공평은 뭐야? 잘 사는 사람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으로 분배시켜주는 게 수직적 공평성이죠. 뭐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현재 세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세금을 통한 수직적 공평성이야. 그리고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 세대로 갖고 온 거는 뭐다? 그거는 공채다 이런 거지. 부유한 세대로부터 미래의 부유한 세대로부터 현재의 가난한 세대로 소득을 이전해 주는 조치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공채 상환은 미래 세대의 납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로부터 현재 세대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채에 의한 재원 조달이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보다 합리적일 수도 있다. 초과 부담을 놓고 보면 조세도 초과 부담을 발생하고 공채도 초과 부담을 발생하는데 어느 것이 더 큰가 봅시다. 조세 수입의 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이 공채가 초래하는 초과 부담보다 대체로 더 크다. 따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조세 수입의 경우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공채 발행이 야기할 수 있는 민간 투자의 위축에 기인하는 구축 효과 등을 감안하면 양자 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 비교는 쉽지가 않다. 자, 공채 발행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채 발행의 조건, 그 다음에 공채 발행을 긍정하는 경우하고 부정하는 경우를 보죠. 공채 발행의 조건, 먼저. 정부의 행정 능력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신뢰성인 것 같아. 사회생활 하면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부는 보통 신뢰성이 크다고 믿는 거잖아요. 정부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 사주고 그러는 거죠. 정부의 행정 능력과 신뢰성 확보, 그 다음에 국가 활동의 생산성, 조세 수입의 충분성, 국민의 재정 당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부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이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공채 발행을 긍정한 경우는 전쟁 시, 경제 공황 및 기타 비상시에 긴급한 공공지출이 필요할 때, 그죠? 세금만 걷어가는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전시에는. 이럴 때는 공채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죠. 공공욕구 충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때, 상환 능력이 충분한 공기업이 재원을 조달할 때, 공채 발행 전보다 국민 후생의 증진을 도모하거나 산업 기반의 확충,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시정 등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때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공채를 발행하지 말라 이런 공채 발행의 부정.
경제성이 없는 공기업에 투자할 때, 경상적 정비를 조달할 때 공무원 월급 주려고 공채 발행하지 말라 이런. 민간 기업 또는 특수 민간 단체에 대해서 단순히 증의하려고 할 때, 공채를 통해서 조달된 재원으로 마련된 공공시설의 수명보다 공채 상환 기간이 길게 책정되어 있을 때, 공채 발행이 이자 지급액 이외의 비용을 발생시킬 때, 공채가 총 수요를 줄임으로써 생산활동의 규모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을 때, 공채 상환을 전적으로 미래의 조세 부담에 의존하면서 공채 인수자에게 사실상 하등의 이익도 주지 못할 때, 이럴 때는 공채를 발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인 공채의 남발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경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공채의 경제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채를 발행하면 자, 소득 창출, 여기서 소득 창출 효과, 생산력 증대 효과 있죠. 자, 공채를 발행하면 먼저 단기적 기능으로 공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재원 조달이 되고 그 재원을 근거로 정부 지출을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수평축이 소득이잖아요. Y죠. 그 다음에 수직축이 이게 빛으로 비치니까 잘 안 보여. 이거 R이죠. 이자율이죠. 국민소득과 이자율과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IS 곡선이 투자와 저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IS 곡선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LM 곡선이 이렇게 있죠. LM 곡선이. 자, 상품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초기 균형점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국민소득 수준은 Y0. 그 다음에 그때의 이자율은 R0가 되겠죠. 이렇다 이런 얘기. 인데 여긴데 이제 뭐죠? 공채를 발행했어. 공채를 발행하면 정부 재원이 조달되고 정부 지출이 증가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되죠. 그럼 정부 지출이 증가된다. 공채 발행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되면 어떻게 되죠?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IS1으로 이동한다.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IS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S 곡선과 LN 곡선이 접하는 여기서 균형을 일으키죠. 여기서 그것이 Y1이다 이렇게 되죠. Y1이다. Y1이다. 그런데 원래는 Y2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Y2까지. Y2까지 가야 되는데 Y1에서 균형을 잡았다 이러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Y1에서 균형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불황에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했다. 지금 이 IS0가 IS1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IS0가 IS1이죠.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라고 한다 이거를. 예?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불황 시에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함으로써 국민소득을 증가시켰다. 이거 Y0에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접하는 Y0에 있던 거를 공채 발행으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국민소득이 Y0에서 Y2까지 갔다. 이걸 뭐라 한다?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라고 한다. 그런데 자, 케인즈에 의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서 균형을 잡았다. 이거는 뭐 때문이죠? 구축 효과 때문에 그런다. 구축 효과 때문에. 구축 효과 때문에 다시 뒤로 바꿔서 여기서 IS 곡선과 LN 곡선이 접하는 여기서 균형을 이루었죠. 여기서 균형을 이뤘다. 응? 여기서.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균형을 이룬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거꾸로 간 거는 구축 효과죠. 자,
유효수의 증대 효과, 구축 효과. 그래서 IS 곡선과 IS1 곡선과 LM 곡선이 접하는 여기에서 균형을 이룬 이것이 뭐다? 소득 창출 효과다. 소득 창출 효과. 소득이 늘어났잖아요. 국민소득이 여기까지 늘어났다가 여기까지 줄어들었어.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잖아요. 이게 소득 창출 효과다. 뭐 때문에 그랬죠?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 예? 자, 소득 창출 효과 이해되시죠? 소득 창출 효과.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써놨죠? 재정 효과. 재정 효과, 이건 잘 안 보인다, 글씨가. 그 다음에 러너의 자산 효과. 소득 창출 효과뿐만이 아니라 자산 효과도 발생한다. 불황에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민간 부분의 공채 잔액이 증가했다. 자, 정부에서 공채를 발행하면 그걸 민간이 사잖아요. 민간이 사. 그러면 공채를 산 민간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일해서 돈 벌고 내가 공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공채를 갖고 있으면 뭐죠? 이자를 주잖아요. 미래에 이자를 줘. 그래서 이 공채를 산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내가 마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뭐랄까 자부심이 든다 이런 얘기야. 예? 그죠? 공채 갖고 있고 미래 이자까지 들어올 거니까. 자, 보유 공채의 증가를 통해서 자산 증대를 인식한다 이런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이건 세금으로 낸 게 아니라 세금은 그냥 국가에다 내버린 거지만 공채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자산이 돈을 국가에다 빌려줬지만 내가 이 종이 쪽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자까지 받으니까 내의 자산이 증가됐다고 인식한다 이런 얘기야. 예?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그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그걸 뭐라 한다? 러너의 자산 효과라 그런다. 이해되시죠? 러너의 자산 효과. 러너의 자산 효과. 자, 여기 보시면 소득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자산 효과가 발생한다. 불황의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민간 부분의 공채 잔액이 증가하고 보유 공채의 증가를 내의 자산의 증가로 인식해서 소비 지출을 증가한다. 마치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야. 돈을 많이 써서 어떻게 되죠?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시장이 잘 돌아가는 거죠. 소비 지출, 총수요 확대가 된다 이게. 그거를 자산 효과라고 한다. 자산 효과. 예? 여기서 런의 자산 효과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마치 착각 속에 빠져서 내가 공채 종이 쪽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부자인 것처럼 인식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효과. 그것을 런의 자산 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배웠죠.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런의 자산 효과. 자, 생산력 증대 효과. 장기적 기능. 공채 발행으로 정부 재원을 조달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이 심화되고 생산 기반이 확충된다. 헤로드와 도마의 공채의 생산 능력 증대 효과. 공채를 발행하면 정부 재원 조달이 되고 지출이 증가하고 자본 축적 생산력이 되고. 자, 소득 창출 효과, 생산력 증대 효과. 공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전학파의 공채관 한번 보죠. 자, 고전학파의 공채관. 고전학파는 작은 정부론을 추구했죠. 그래서 공채는 불필요하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공채 발행의 부정.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 자본을 축소하고 소비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채 발행에 부정적이었다. 고전학파들이. 아담 스미스는 공채를 발행하면 민간 저축이 축소되고 민간의 투자가 감소되고 생산이 감소돼서 국부가 감소한다고 봤고 국가 경제를 비생산적인 정부 소비 지출이 대체할 뿐 공채 해양론을 주장했다.
공채의 이자 부담자와 공채의 이자 수치자가 다르므로 생산성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휴문 공채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첫째, 공채는 상환기의 미래 세대의 조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둘째, 전시공채는 공채 이자액만큼 전비를 증대시킬 뿐이다. 셋째, 공채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 넷째, 공채 발행을 하면 국가 부채가 증대해서 돼서 지속적으로 공채 발행은 국가 파탄을 초래한다. 공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고전학파들은. 자, 공채 발행의 긍정. 자, 밀은, 그에 비해서 밀은 공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하였으나 공채가 민간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는 자금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된다. 민간에 놀고 있는 자금을 공채로 발행해서 국가가 빌려다가 써도 된다.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스튜어트와 해밀턴은 공채 발행이 통화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봤다. 긍정적으로 본 거죠. 멜서스는 공채 발행이 시장의 과잉 공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봤다.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고전학파들이 공채를 기본적으로는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으로 봤지만 학자에 따라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공채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죠. 사회정책학파의 공채관. 자, 독일의 재정학자, 일명 사회정책학파는 여기는 이제 정부의 경제활동을 생산적으로 간주했다. 디첼은 공채 발행으로 한정된 가용자원을 비생산적 부분에서 생산적 부분에 이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다. 스토에로엔스는 일국의 부는 내국채와 외국채를 이용한 생산적인 공동투자를 통해서 증대된다고 주장했다. 바그너는 공채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공공투자의 재원 조달 목적으로 발행된다면 바람직하다. 케인즈 학파의 공채관. 케인즈 학파는 세계 대공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정을 공채로 발행해서 조달하는 걸 긍정적으로 본 거죠.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재원 조달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공채 발행으로 유효 수요가 증대되고 경제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았다. 케인즈 학파들의 공채관이죠. 그 다음에 신고전학파. 가격기구의 신축적 작동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적 균형성 성장을 달성한다. 공채의 역할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다. 고전학파 계열이잖아요, 여기는. 공채 발행, 저축과 투자를 위축해서 장래 소득을 감소시키므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봤다. 조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를 위축해서 장래 소득을 감소시킨다. 공채도 마치 그런 것처럼 보았다. 신고전학파에 의하면 공채와 조세가 장래 소득에 미치는 손실의 차이에 의해서 양자 간의 우월성이 결정된다고 봤다. 자, 이번에 이제 국가 채무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첫 시간에 이제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계략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재정 적자는 이건 매년 발생하잖아요. 매년. 재정 적자는 매년 발생하는 거죠. 매년 정부 지출과 정부 수입의 차이잖아요. 조세 수입보다 돈을 더 많이 쓴다. 그럼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재정 적자지. 매년 발생하는 이 재정 적자를 다 합쳐놨다. 시그마 다 합쳐놨다. 그게 뭐다? 국가 채무다 이런 얘기죠. 재정 적자가 누적된 총액이다. 국가 채무는 재정 적자가 누적된 채무다 이런 얘기. 자,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전통적 사고방식. 재정 운영의 전통적 사고방식. 수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재정을 추구했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똔똔. 재정 적자. 국가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한해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전통적 사고방식의 도전, 케인즈의 주장,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노력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 재정을 하고 있죠. 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재정 운영, 기능적 재정 운영, 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한다. 경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 수지를 조절한다. 경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상황보다 경기 침체가 문제되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한다. 경제 안정 관점에서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경험한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다. 재정 적자가 지나쳐서 재정의 방만한 운영이 통제하기 힘든 수준으로 심화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만성적 재정 적자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관련된 지출 급격한 증가,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치적 압력이 커진다. 세계 각국이 다 공통적이죠, 뭐.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가계와 기업과 정부 중에 정부가 제일 낫어, 지금. 부채가 제일 적잖아요. 정부 부채가. 한 50% 내외 GDP 대비. 가계는 거의 GDP에 가깝게 되잖아요. GDP가 2100조 정도 되는데 가계부채가 한 1900조.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한 GDP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정부 부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거죠. 자, 재정 적자 폭 감소의 어려움. 현실적 여건상 일단 늘어나면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줄이기가 무척 힘들다. 정부가 좀 더 효율적 재정 운영, 적자 폭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된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는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만들어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채가 누적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채무 변제 능력의 의심을 받는다. 정부는 재정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재정 적자의 폭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1년 동안의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의 재정 적자인데 정부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재정 수입보다 더 큰 규모의 재정 지출을 실행하고 있다. 국채는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는 빚을 지게 된다. 국가 채무, 한 시점에서 그동안 발행한 국채 총량을 측정한 게 국가 채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 적자나 국가 채무 크기, 겉으로 나타난 예산상의 적자나 국채 발행량과 차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자, 이 자료들은 좀 오래된 자료죠. 그냥 넘어갈게요. 재정 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자, 전통적인 케인즈학자들, 통화주의자들. 네. 자, 케인즈학자는 국채를 발행하면 조세 부담 경감으로 총수요가 팽창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아까 봤죠? 케인즈의 국민소득 창출 효과라겠죠, 이것을. 세금이 줄어들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주의이 늘어나고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죠. 근데 통화주의자들은 뭐라고 했죠? 국채 발행해서 하면 구축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가용 자금을 넣고 민간 부문과 경합해서 이자율이 올라가서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 아까 앞에서 구축 효과 잠깐 봤죠. 자, 재정 효과 때문에 총수요가 팽창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했는데 구축 효과 때문에 줄어들어서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구축 효과에 대해서 케인즈학파는 구축 효과가 별것이 아닐 것이다. 통화주의자들은 구축 효과 아주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적자가 이것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런 표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인플레이션 효과. 자, 인플레이션 효과. 자, 이걸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효과 한번 보죠.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빚을 갚아준다 이러네요. 빚을 갚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물가 상승이. 예? 자,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 자, 사례를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2020년, 자, 2023년에, 2023년, 여기가 2024년, 2023년에 55조였어, 채무가. 55조였는데, 자, 10% 물가 상승이 있죠. 물가 상승이 10%야, 10%. 물가 상승이 10% 올렸어. 그리고 2025년 말도 부채는 55조. 명목 부채는 똑같아요. 명목 부채는 똑같은데 물가가 10% 올랐어. 그러면 이 실질 부채는, 이게 명목이고, 실질 부채는 어떻게 돼요? 실질 부채는 55조를 1.1로 나누면 얼마야? 50조잖아, 50조. 50조.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죠? 차이가 5조잖아요. 5조를 이 물가 상승 10%가 국가채무 5조를 빚을 갚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거야. 네? 명목 부채는 55조인데 실질 부채는 50조가 되잖아, 50조.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5조를 빚을 갚아주는 효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죠. 5조를.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효과는 주로 어디서 오느냐? 인플레이션 효과, 물가 상승 효과는, 자, 여기는 1년을 놓고 봤는데, 10년, 20년, 30년, 50년을 놓고 보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효과는 어디서 오냐면, 피셔 효과 때문에, MV는 PT, MV는 PY. 이게 피셔 효과잖아요. 피셔 효과 때문에 온다. MV는 PY. MV는 PY. 응? 뭔 말이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 통화량 증가 때문에. 주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오는 주된 게 한 90%는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통화량 증가로. 이 10년, 20년, 30년을 놓고 하면 M1 통화, M2 통화의 증가량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응? 화폐 가치 하락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전세를 살아야 될까? 내 집에서 살아야 될까? 전세를 살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야. 이자율이 달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율이 복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전세를 살면 평생 전세를 살잖아요. 은행의 예금 이자는 달리로 계산되잖아요. 근데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화폐 가치 증가로, 통화량 증가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이 물가 상승에 반영돼서 내 집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 근데 내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매년 계속 누적되는 건 뭐야? 이게 복리잖아요. 그럼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은 복리로 계산된다. 예? 전세를 사는 사람은 달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거다.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자, 사례를 내가 한번 봐볼게요. 자, 인플레이션 효과를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제가 2000년에 여기가 동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우성 아파트가 있어. 자, 2000년에 제가 여기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동아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데 이때 우리 아들놈이 지금 30살인데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전세 사는데
전세가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여기 주인집이 들어와 산다고 나가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전세를 가려고 전셋집 알아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놈이 뭐라 하냐면 전셋집은 안 가겠다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 왜 그러면 이놈들이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우리 집이 전세냐 월세냐 내 집이냐 이걸 따지는 거야. 애들도 따지더만 그거를. 그래갖고 전세를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세를 얼마나 살았냐면 제가 2억을 살았어요. 2억. 자, 47평형에 2억 전세를 사는데 우성 아파트 47평형으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로 간 게 아니라 자, 자기 자본 2억, 타인 자본 1억 3천, 1억 2천, 1억 2천 은행 융자를 이게 타인 자본이잖아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러면은 3억 2천이죠. 이게 3억 2천이 총 자본이 3억 2천이죠. 자, 2억에 전세를 살다가 1억 2천 빚을 내 가지고 3억 2천 주고 47평을 2000년에 사서 갔어요. 응? 사서 갔는데 지금 이제 2000년이니까 24년이 지났잖아요. 24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 이 3억 2천짜리가 얼마냐면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3억 2천 아파트가 어떻게 14억이 됐느냐? 이거는 뭐죠? 통화량 증가하고 똑같더라 이거야. 예? 통화량이 증가하면 아까 MV는 PY라고 그랬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 효과 때문인 거야. 그러면 자 3억 2천에서 1억 2천이 비율이면 뭐야? 몇 퍼센트죠? 계산하면 거의 한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35%. 자, 부채 비율이 한 35%였어. 자, 총 3억 2천, 부채 비율이 35천인데 이 빚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 융자를 매덕 받았다가 갚고 지금 1억 5천의 빚이 있어요. 1억 5천이. 그럼 이 빚은 그대로거든. 이자만 계속 갚고. 그러면 자, 14억에서 1억 5천은 10%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럼 이건 뭐야? 부채 비율이 35%인 게 부채 비율이 한 7%로 떨어졌어. 가만 놔뒀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인플레이션 효과. 응?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때 2억 갖고 1억 2천은 엄청 큰 돈이지. 1억 2천은. 왜? 35%를 차지하잖아요. 엄청 큰 돈이야. 근데 14억에 1억 5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응? 7, 8%밖에 차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효과다? 인플레이션 효과라, 인플레이션. 이해되시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효과가 아까 이걸 가지고도 설명했지만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를 살면 뭐다? 달리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자가 달리로. 근데 이 내 집으로 전세를 살게 되면 이 전세가 얼마나 왔냐면 2억 전세가 한 5억이나 됐겠지, 이제. 한 5억 돼요, 전세가. 5억 돼. 2억 전세가 5억까지 됐어. 달리보다는 조금 넘네. 근데 이게 2억이 아니라 결국 뭐야? 3억 2천에서 사는 거잖아요. 전세를. 응? 응? 3억 2천에서 5억이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전세를 살면 달리로 이자가 계산되지만 이렇게 평생 전세를 산다? 남은 게 없어. 정부 정책이 서민들에게 전셋집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전셋집을 낸다. 그 순간은 좋거든요. 혹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야, 독.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독이야. 그러면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현재 14억이 물론 강남은 47억이면 한 50억 되겠네. 강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것이 노후를 버텨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6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문가로서
돈도 잘 벌고 사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고 남은 건 뭐야? 딱 하나? 집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집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조금 틀린 것 같아. 외국 사회가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회의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딱 하면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영끌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경기 변동상에 버티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견뎌내야 돼. 그걸 견뎌내면서 결국 뭐냐면 내 집을 가져야 되더라고.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거 필요 없다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그래요. 결국 뭐냐면 이 피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MV는 PY. 피셔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통화량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증가가 똑같아. 우리 집이 3억 2천짜리가 14억으로 오른 거는 이 집의 실질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뭐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통화량이 몇 배 증가했냐면 내가 2023년에 한 4.5 내지 5배 증가했더라고. 2020년하고 아까 어디요? 2020년하고 현재하고 비교하면 통화량이 4.5에서 5배가 증가했어. 통화량이. 그 통화량 증가하고 집값 상승하고 똑같아. 거의 90% 이상인, 상관관계가 거의 90% 이상이야. 이러더라고. 집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상승이 있는 거예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물론, 피셔는 통화주의자잖아요. 통화주의자서 그런 관점에서 보지만 실제 맞더라고.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인플레이션 효과, 인플레이션 효과. 이게 대단히 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산에 투자해서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드시 누려야 돼. 저걸 누리지 못하면 노후 준비도 안 된다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이만큼 중요하다. 한 가지 또 사례를 들어보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했잖아요. 독일이 1914년에 전쟁을 일으켜서 1918년에 패망을 했어. 독일이 패망을 했어. 독일이 패망을 했는데 승전국들이 이제 바르사유에 가가지고 그때 케인즈도 갔어요. 영국의 케인즈 재무장에서 근무해서 바르사유에 가가지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엄청난 빚 때문에 막 전쟁 배상금 갚으라고 계약을 해놨거든. 이렇게 아주 독일 국민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죽을 지경이야. 근데 독일이 배상금을 갚으려니까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이 달러로 갚을 수가 없잖아. 그때는 달러가 체계가 좀 덜 잡혀진 때였잖아요. 그래서 독일 화폐로 갖춰야 되는데 이 독일 화폐량을 처음에 이만하던 거를 빚 갚으려고 이만큼 늘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지.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독일 화폐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자 1000조를 갚으라겠다. 예를 들어 1000조를 갚으라겠다. 그러면 1000조를 발행해서 그냥 줘버린 거야. 1000조를. 그럼 어쩌? 독일 시장은 다 무너지는 거지. 예? 100조가 정상적인 독일의 경제 규모인데 1000조를 발행해 놓으면은 뭐야? 100, 1000,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모든 가치들이. 1000조, 여기 100조인데 1000조를 유통시켜 버리면은 10배네, 10배. 10배니까 10분의 1로 모든 가치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집은 그대로 있는데 집이 한 채가 1억짜리 집이 갑자기 10억이 된 거야. 뭐 때문에? 통화 증가로 이런 현상이.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독일 경제가 그런 식으로 빚을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폭삭 다 망해본 거지. 뭐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망해본 거지. 인플레이션으로 다 망해본 거지. 그리고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되죠? 금방 일어나 버리잖아요, 또. 1918년은 그러고 나서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서 누가 나타나요? 나치가 나타나잖아요, 나치. 누구지? 그래갖고, 1939년인가 또 2차 대전 이렇게 보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거지. 폭망했던 여기서. 그거는 뭐다? 화폐 때문에 그러더라고. 화폐 정책으로. 화폐로.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 이만큼 인플레이션 효과. 이게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뭐. 자, 인플레이션 효과. 공채, 빚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택을 매입할 때 저 효과를 잘 계산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너무 저것이 희망해 해버리면 레버리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연끌로 망해버리는 경우들이 요즘 연끌로 집사는 사람들이 지금 경매로 엄청 나오고 있대요.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이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자, 이자율 변동 효과도 생긴다. 이자율 변동 효과. 이건 뭐냐면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잖아요. P는 이코로 R분의 A예요. R분의 A야. 그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값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채권 값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이자율과 채권 가격이 역의 관계에 있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부가 발행한 국채 액면은 변동이 없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시장 가치가 떨어져서 정부의 실질적 채무가 줄어든다. 이자율 상승은 정부가 진 빚을 자동적으로 갚아주는 효과를 발생한다. 이자율 상승은 정부 빚을 자동적으로 갚아주는 효과다. 아까 인플레이션처럼 이자율 변동 효과다. 이자율. 자, 그 다음에 재정 적자 효과점 크기, 자본 지출의 존재, 경상 지출, 자본 지출, 경산적 지출의 성격. 경상 지출은 뭐 월급 주거나 뭐 이렇게 일반 비용들. 자본 지출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자, 2024년 한 해 100억을 투입해서 50년 사용하는 다리를 건설했다. 그러면 뭐야? 2024년에 100억을 투입해서 50년 사용하는 다리를 건설했다. 그러면 50년 동안 그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50년 뒤에 나는 지금 살아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가 그 효과를 누린다 이거야. 그런 얘기. 100억 원은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 그 돈을 한 해에 전부 써버린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 지출은 그 다리의 감가상각분에 국한한다. 50년 사용하면 50분의 1씩 정액법으로 계산한다면 50분의 1씩 1년에 2억씩 감가상각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본 지출의 존재, 사회 간접 자본, 효과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 자본 예산의 방식, 실질적 적자폭은 경상 지출에서 자본 지출의 성격을 뺀 것이 실질적 적자폭이다. 여기서 감가상각을 1년에 100억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2억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통계상 나타난 것보다 현저히 작다. 그치? 근데 통계는 어쩌? 올해 100억 썼으니까 올해 100억 다 그냥 계산해버리잖아요. 여러 문제점으로 실천이 어렵다. 현실의 지출 항목을 언제나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정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위해서 지출한 것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가 곤란하다. 상식적 경상 지출이나 인적 투자를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자본 지출의 성격이다. 지출을 극대화하고 싶은 관료들은 웬만한 지출 항목을 모두 자본 지출로 분리한다. 자, 암묵적 국가 채무. 자, 국가 채무가, 우리나라 채무가 GDP 대비 한 50%가 안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 그런 정부의 채무만 그렇다는 거죠. 정부의 채무, 중앙정부의. 근데 암묵적 국가 채무는 국가가 담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거야. 국민연금 고갈되면 누가 줘야 돼? 세금으로 걷어갖고 충당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야. 자, 국가의 진정한 크기, 국가 채무의 진정한 크기는 무엇인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국가 채무를 계산한 경우 정부가 차주가 대해서 상환 의무를 지며 정부가 돈을 빌려서 상환 의무를 지며 상환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정부가 채무 보증과 같은 우발 채무, IMF 차관 같은 통화 당국 채무, 공기업 채무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중앙정부 채무만을 얘기해야지 중앙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것들은 빠져 있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은 중앙정부가 보증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뭐다? 암묵적 국가채무다. 엄청 커진다. 커진다. 국가보증채무, 사회보험 관련 채무, 공적자원 관련 채무 이거 다 포함해야 된다. 암묵적 국가채무까지 포함시켜 계산하는 경우 국가보증채무, 국가채무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모든 것이다. 국가보증채무, 사회보험과 관련된 잠재적 채무, 공적자원과 관련된 잠재적 채무 이거 포함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잠재적 채무, 고령화의 사회보험의 방안 이런 것들까지 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채무를 계산하면 암묵적 채무는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채무의 비교 이거 자료가 좀 오래됐으니까 넘어가죠. 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좀 봤었죠. 예산하면서 넘어가고 자 공채의 경제적 효과를 보죠. 자, 공채의 경제력, 우리는 경제학과니까 이제 이걸 봐야죠. 공채의 자원 배분 효과. 공채 자원 배분 효과 있다. 공채는 뭐 결국 뭐예요? 민간 부분이 쓸 돈을 공공기관이 갖고 빌려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자원을 공공부문이 갖다 쓴다. 자원 배분 효과. 또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갖고 와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공채가. 세대 간 자원 배분 효과. 그거는 세대 간 자원 배분 효과. 공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자원 배분 효과. 그거는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의 자원 배분 효과죠. 그 다음에 세대 간 자원 배분 효과. 미래 소득을 현재로 갖고 온다. 예, 공채 자원 배분 효과 이해되시죠? 현재 시점. 그 다음에 시점 간. 공채 소득 재분배 효과. 공채 부담 분담 방법과 소득 재분배 효과, 화폐 형태의 균형적 공채 부담, 실물 형태의 균형적 공채 부담, 화폐 형태의 불균형적 공채 부담, 실물 형태의 불균형적 공채 부담, 공채 수입의 지출 용도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 자, 여기서 이제 공채의 경제적 효과를 한번 보죠. 공채의 경제 안정가.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이 이제 크니까 잘 보이네. 자, IS 곡선 투자와 저축을 나타내는 실물 경제 시장의 IS 곡선. 이게 IS1이죠. IS0다. 제로. 그리고 이제 화폐 시장을 나타내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거에서 일반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시장의 일반 균형이 이룬다. 그때 소득 수준이 Y0다. 소득 수준이 Y0고 그때 이자율이 R0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정부가 공채를 발행해서 그 공채 발행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되죠. IS 곡선이 IS1으로 이렇게 이동된다. IS1으로 이동되죠. IS1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자 어디까지 가죠? 여기까지 Y1까지 와죠. Y1까지. Y1까지 가는 거를 재정효과라고 한다. 재정효과. 재정효과. 근데 Y1까지 갔다가 어떻게 되죠?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여기서 이루어져. 이거 Y2라고 하죠. Y2죠. Y2에서 이루어지죠. 다시 빠꾸 한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빠꾸 한다. 이 빠꾸 하는 걸 뭐다? 구축효과 때문이다. 구축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에서 했던 것이 있는 이절에서 Y절의 소득이 했던 것이 E2에서 Y2의 소득으로 했다. 이걸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다. 케인즈의 소득 창출, 재정 효과와 구축 효과를 반영해서 나타난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자, 이해되시죠? 아까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설명했죠? 그런데, 자, 국민들이 공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주머니가 든든하거든? 나중에 이자도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거 믿고 소비가 증가한다, 이거, 소비가. 그거 믿고 소비가 증가해서 IS1 곡선이 IS2 곡선으로 간다. IS2 곡선으로 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더 올라가는 거. 이걸 자산효과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산효과. 착각 속에
내가 소비가 더 늘어나서, 예? IS 곡선이 IS2까지 가는 것. 이게 자산 효과다, 이게 자산 효과. 자산 효과. 자산 효과를 통해서 E3까지 균형점이 올라갔잖아요. E3까지 균형점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통화량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통화량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이 증가해서 LN 곡선이 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렸잖아요. 통화량이 증가해서 LN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LN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게 뭐다? 통화량 효과다. 통화량 효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산 효과,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구축 효과, 재정 효과, 통화량 효과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것이 뭐다? 공채의 경제력 효과다. 공채의 경제 안정 효과. 공채의 단기 효과. 확대 정부 지출이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효과로 간다. 이게 공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해서 여기서 E0에서 E1까지 온 것이 재정 효과다. 근데 이 재정 효과가 100%면은 E1까지 와야 되는데 어떻다? 구축 효과 때문에 다시 물러와서 어디로 간다? E2로 간다. 이런 얘기. E2로 가서 균형이 잡는다. 이런 얘기죠. 공채의 장기 효과, 자산 효과, 통화량 효과, 이자율 효과. 아까 내 호주머니가 불룩해서 소비를 더 증가했다. 이게 자산 효과. 장기적으로. 자산 효과. 그 다음에 통화량 효과. 통화량 증가라고 하죠. 이 통화량 효과. 그 다음에 이자율 효과. 이자율 효과는 말 그대로 이자율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어디까지? 결국은 E4까지 여기까지 이자율이 상승하잖아요. 이자율이 계속 상승하죠.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했네. 그래서 이자율 효과. 공채의 경제 안정 효과에 대한 각 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이해되시죠? 공채의 경제 안정 효과. 단기적으로는 재정 효과와 케인즈의 소득 창출 효과, 구축 효과. 여기까지 단기 효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자산 효과, 통화량 효과, 이자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자산 효과, 통화량 효과, 이자율 효과 봤죠?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앞에서도 한번 봤어요. 정부 지출의 양이 정해져 있으면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 방법이나 공채에 의한 재원 조달 방법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죠. 근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리카르도의 대등정리는 가정이 여러 가정 속에 성립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정 속에. 현실적으로는 성립이 어렵지. 근데 그런 가정하에 리카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 방법이나 공채 발행에 의한 재원 방법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공채 발행이 후손들에게 추가 부담이라는 추가적 조세 부담의 사실을 알고 이에 맞춰 유산을 더 많이 남겨준다. 통화주의자의 구축 효과 이론과 함께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했다. 조세나 공채 발행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재정 정책의 무력성을 리카르도의 대등정리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비판.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학은 두 가지 조건하에서 성립하는 거죠. 뭐죠? 이기성과 합리성. 그 전제하에 경제학 이론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합리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무슨 행동 경제학이니 무슨 경제학이 막 이런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으로 행동하나 천만의 말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살인사건 절대 안 나지. 폭행도 안 나지. 근데 어쩌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야. 성질나면 거기서 확 해불잖아요. 성질나면 내가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저거 봐라. 코인 해가지고 막 돈 오르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이런단 말이야. 비합리적인 경우가 엄청 많아. 근데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합리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둘째, 실제로 자본시장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자본시장을 가정했고 이론을 전개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 자본시장은 불완전하다. 돈 불리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더더욱 그러더라고.
셋째, 현실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관계에는 단절이 있다. 예? 단절이 없다고 보면. 넷째, 공채 인수자들은 공채 발행이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완전히 예견하지 못한다. 다섯째, 최초의 공채 인수자와 공채 상환을 위해 조세 부담을 해야 하는 미래의 납세자가 반드시 동일인 것은 아니다. 여섯째, 미래의 세법과 조세 부담 분포는 불확실하다. 그렇죠? 세법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금투세 부과 안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언제 가는 또 부과할 거라고. 일곱째, 공채 원리금의 상환은 조세 부과 대신 차입자 달러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여덟째, 공채 원리금의 상환을 위한 부담은 미래 부채를 의미하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가치가 축소될 수 있다. 리카르도의 대등정리 비판. 자, 국공채 발행과 구축효과. 자, 구축효과. 국공채를 발행하면 통화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증가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 구축효과. 아까도 봤었죠. 초기 단계도 구축효과 나타나고. 여기도 국공채 발행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 아까 통화량 효과에 의해서 LM 곡선이 LM1으로 왔잖아요. LM 곡선이 LM1으로 통화량 증가. 이게 통화량 효과라고 했잖아요. 통화 효과. 그런데 구축 효과 때문에 더 가버렸어, 더. LM 곡선 LM2까지 가버렸다, 이게. LM2까지 가니까 당초의 이제로점하고 일치하잖아요. 국민소득의 증가는 없어. 국민소득의 증가는 없고 뭐죠? 이자율만 잔뜩 올려버렸다, 이런 얘기야. 예? 국민소득 증가 없이 이자율만 잔뜩 올렸다. 그러면 이 구축 효과가 이렇게 국민소득 증가 없이 이자율만 잔뜩 올릴 것이다. 구축 효과가 100% 나타날 것이라는 게 뭐예요? 통화주의자들이고 케인즈주의자들은 이 구축 효과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케인즈주의자들도 구축 효과를 일어날 것을 본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 구축 효과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통화주의나 고전학파 계열들은 이 구축 효과가 엄청 100%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채 상환의 경제적 효과.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면 공채 상환 또는 증세, 공채 상환, 공채 보유자의 한계 소비상이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공채 상환의 가장 큰 목적, 공채 누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와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제거한. 공채 상환의 가장 큰 목적,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접근했을 때는 이미 물가 수준이 높아져서 공채 이자 부담이 작아지고 추가적인 물가 상승의 우려도 줄어 공채 상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대적 견해. 그 다음에 공채 상환의 경제적 효과, 공채 현대 세대 부담. 공채를 누가 부담하느냐? 현대 세대가 부담한다,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 아니다, 둘 다 같이 부담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재 세대 부담. 기본적으로 공채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으로 파악한다. 공채는 불건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 세대의 민간 부문에서 자원이 감소하고 외국채의 경우 외국의 채권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미래 세대의 소비주는 감소한다. 그 공채를 현대 세대가 부담한다는 입장이고, 공채를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 고전학파 계열에서. 공채 부담은 상환 시점에서 조세 부담 형태로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공채 부담은 상환 시점 화폐적 부담으로 간주한다. 납세자가 개별적 미시적 측면의 공채를 부담한다. 미래 세대가 부담한다. 나눠서 부담한다. 이용자 지불 원칙에 따라서 각 세대가 공채의 부담을 분담하면 모든 세대는 공채를 통해 얻은 편익만큼 부담을 지게 되므로 세대 간 공채 부담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 중복세대 모형, 공채의 세대 간 균등 부담, 중복세대 모형. 머스크레이브가 주장하는
중복세대 모형. 자,